20억, 30억이 실제로 저희 순위처 중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의 약국은 절대 안 망해. 무조건 이건 되는 자리야. 단순히 보이는 조제료랑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권리금이 3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어디셔널한 안 보이는 권력이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킨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기맘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 정의는 임차권 양도죠. 임차권을 양도하는 데 대한 대가고 세법적으로는 영업권이고 A라는 원래 정상적인 영업이 운영되는 어떤 점포나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내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겠다. 근데 인수를 받는데 이 받는 어떤 무형의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 여기서 분명히 영업이 발생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했던 엄청난 노력과 행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가 뭔가 있지 않냐. 단골이 영업권, 인테리어, 장비, 이게 시설 관리, 그다음에 목, 이게 바닥 관리. 좋은 자리를 잡아놓으면 잡아놓은 것만으로도 1, 2억이 생긴다. 그건 바닥 관리. 근데 약국에서는 밸류 자체가 병원 밑에 또는 뭐 근처에 좋은 입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 관리가 있는 편이고 그 바닥 관리가 한 50% 되는 것 같죠? 그쵸. 바닥 관리가 가장 크죠. 약국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약사님들이 뭐 영업을 잘하고 막 매각을 잘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위치가 너무 눈에 띄고 아니면 그 위치가 병원 밑에 바로 있어서 아니면 병원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방전을 들고 간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측정이 참 애매한 이유는 이거 자체가 무형의 자산이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한 경향이 있는 어떤 자산이죠. 일단 영업권이라는 거를 폐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폐계적으로 영업권이라는 거는 웃돈 준 거죠. 그쵸. 자, 웃돈 준 거예요. 프리미엄이죠. 웃돈이라는 거는 원래 이 회사에 장부 가치가 있으면 장부 가치보다 더 준 거예요. 근데 약국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인테리어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재고는 또 따로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재고는 따로고 시설 가치 거의 없다고 봐도 뭐 흔히들 5년에서 이제 8년차 사이, 뭐 5년에서 9년차 사이에 양도하는데 인테리어 다 삼각됐고 뭐 ATC 다 삼각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보합 할 때 그 권리금의 의미는 다 영업권이거든요. 회계적으로도 영업권, 웃돈이에요. 그럼 그 웃돈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닥 권리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약국별로 약사님들 이제 운영 되게 잘하셔가지고 단골 손님들 많은 약사님들 계시긴 하지만 단골, 시설, 목 중에 목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의약분업 이래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서 처방의 개수 아니면 여기에 왜 매출이 발생하냐 봤을 때 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일매가 잘 나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영업이익이 결정되죠.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서 결정된 거지 이게 어떤 대단한 뭐 법칙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공급자 수요자가 그냥 만나서 그 가격이 그냥 적점이 형성된 것 뿐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 방법은 있는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전제해보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공인회계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하죠. 밸류에이션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약국 권리금은 비상장 주식 중에서 DCF에 그나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과거 매출을 땡겨오는 DCF법이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매출의 미래에도 똑같이 반영될 거다라는 가정이에요. 그게 조제료죠. 조제료라는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씩 앞으로 무한히 벌 것이다. 그러면 올해도 2천, 내년에도 2천, 10년 뒤에도 2천, 100년 뒤에도 2천. 그렇게 나누면 올해 2천만 원이랑 100년 후 2천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100년 후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100년 후에 되는 2천만 원을 특정 이자율로 나눈 거가 현재 가치인데 30이라는 배수가 나왔다. 조제료의 30이라는 배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자율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33%로 본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너무 다를 수는 있어요. 너무 다르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수요 공급에 형성되는 게 현실이라서 약국이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있다, 뭐 서울에 있다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도 있고 그 배수가 우리가 아무리 그 퍼센테이지로 추정을 한다 해도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고 흔히 자영업에서는 보통은 1년치 정도 1년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국 자체는 일반 자영업에 비해서 솔직히 수익이 변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안 나가고 병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변동성의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완전 쪽팔리잖아요. 이 변동성의 수준이 약국하고 일반 자영업자의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카페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1년치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유행이 지나가든 뭐 어떡하든 이 자리에서. 근데 약국은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에요.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3년치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억, 30억이 실제로 저희 순처 중에 있어요. 저는 그 정도 권리금은 흔히 지방에 있는 문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방 토박이로 사시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의 약국은 절대 안 나와. 무조건 이건 되는 자리야.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30억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면 36억이 나와야 하잖아요. 한 달에 1억 버는 약국이 있죠. 있죠. 근데 서울이면 36억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못하죠. 제 생각에는 30억 되는 약국은 특징이 단순 조재료나 순이익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0억의 규모들은 대부분 문전이에요. 문전은 매입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약의 매입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이란 뜻은 특정 도매상이나 특정 제약사한테 되게 권력이 있어요. 이 도매상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매출의 뭐 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조그마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다 줄 수 있죠. 단순히 보이는 조제료랑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권리금이 3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어디셔널한 안 보이는 권력이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신 20, 30대 약사님들이 뭐 권리금 10억, 15억 주고 들어가는 문전이 제법 있는 거를 보고 그분들께서 얼마나 이 서울 수도권이나 뭐 이런 전쟁터를 많이 알아보셨겠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형성된 권리금 대비 이런 아직 권리금에 반영되지 않은 무형의 가치가 많이 숨어 있는 걸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것도 있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이 약이 매입이 1년에 한 300억쯤 되면요. 어쨌든 돈이 도는 게 한 달에 뭐 20억 이상이 돌아요. 이 20억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돈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돈을 굴리는 유동성이 최소 못해도 20억 이상이면 이걸 잘 굴리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실 약사님 마음먹으면 그 유동성으로 다른 추가 대출을 해서 뭐 건물을 더 사거나 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0억짜리를 하시는 분은 인생을 건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잘 형성되면 그분은 어느 세월 지나면 약국을 한 10개쯤 한 느낌의 자본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관리하는 약사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뒤에서 하시는 일은 자본을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잘 투자해서 실제 이 굴리는 자금을 은행처럼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굴리냐 이게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받는 약사님도 이걸 왜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좋고 주시는 약사님도 주기 싫잖아요. 근데 응당 주는 게 맞을 수 있겠구나. 나름 학문적인 근거가 있구나. 번보합이라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냥 지금 투자했을 때 권리금, 보증금 합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증금 합쳐서 예를 들어 3억이었다 치면 그거 대비 뭐 1,00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이 몇 %다.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요. 개국을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먼저 머릿속에 있으시고 그거랑 번보합이 맞는 걸 찾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권리금도 일종의 보증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양도하시는 분은 보증금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 그렇다고 살 때는 보증금이 포함해서 권리금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권리금 관련된 얘기는 약간 약국 양수도로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발생하는 그 이슈들, 권리금 관련돼서 그걸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